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정말 하루 만에 물과 불을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어제는 그렇게 빠지더니 네. 오늘은 또 다시 올라서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무섭습니다. 예.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제는 이제 매도 사이드카, 오늘은 이제 매수 사이드카가 이제 걸렸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는 변동폭이 좀 심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장중 봤을 때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이제 5% 이상 올랐고, 코스닥은 2.95% 오르면서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 중심에는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7% 넘게 올랐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 7.59% 이제 오르는 것을 보고 들어왔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살아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의 또 개인 매수세들이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확실히 우리 시장에 대한 믿음이 여기 살아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어제 하락장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순매수만 네. 5조 정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 장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강한 신뢰가 이 시장에서 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본에 대한 여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B2를 좀 많이 늘려가고 있거든요. 예. 지난 29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B2가 이제는 신용융자 잔고가 한 30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자금이 이제는 빚을 져서 신용융자를 통해서 이제는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겠는데,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한다 보면 이 화랑할 때는 정말로 이제 장이 좋을 때는 이런 신용융자 잔고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장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융자 잔고도 늘어날 정도로 계속적으로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지금 쏠려 있는 것도 보여지고요. 이제 오늘 이제 매수 사이드가 걸렸잖아요. 그 정도로 장이 뜨겁다. 오늘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좀 주목할 점이, 지금 외신에서 이제 보도가 됐지만은 이제 스페이스X, 그다음에 xAI가 이제 합병 소식입니다. 사실 이게 또 우리나라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의 생각을 좀 정리해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냐 그러면, 일단 AI 인프라 투자가 좀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 이거예요. 달나라 아니면은 우주에서 이제는 AI를 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땅이 필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지을 땅도 필요 없고 물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전기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주에서 다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혹시나 AI 인프라 투자했다가 일방적으로 그쪽만 투자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데이터 센터 투자라든지 전력망 투자라든지, 요거 미래에 가서는 좀 상황이 완전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장 흐름을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도 잘 체크하셔야 되겠고, 우리나라 또 통신판 바뀌죠. 위성 시대가 이제 완전히 돌아가게 되면은 통신 3사, 지상망, 물론 속도는 빠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비전에서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방산 우주는 뭐 엄청나게 큰 혜택을 볼 것 같다. 왜? 스페이스X는 미국 국방부와 기나긴 연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런 방산 우주 산업에 대한 기회의 장이 또 열릴 거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시장에서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어떤 이슈들도 뉴스를 통해서 잘 체크해 보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도 사이드카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네. 금, 은은 사실 그렇게 보기 어렵지만 네. 그 가격도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 주말에 잠을 예. 못 잤어요. 왜냐하면 케빈 씨의 그 전 연준 이사죠. 지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이제 지명이 된다 그러면 일단 달러의 가치가 확 올라갔단 말이에요. 달러의 가치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금은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동안 이제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투자를 해왔는데 달러 가치가 오른다? 그럼 이제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금은 시장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무너질 때 무너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 증거금 부족, 그러니까 마진콜이 걸렸던 거죠. 특히 이제 중국의 B2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사실. 그동안 금과 은의 가격을 끌어올렸던 것이 사실 중국이 B2였는데, 이제 B2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증거금을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9%, 11%, 15% 계속 단계적으로 지금 높이다 보니까 증거금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진콜 걸리죠. 그러니까 마진콜 걸리니까 이제는
이거를 딱 순매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계속적으로 물량이 출하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금은 가격이 이제 폭락을 했죠. 그래서 시작은 케빈 워시의 등장, 거기에 이제는 중국의 B2까지 겹치면서 금은 시장이 이제 무너졌고, 지금 뭐 무섭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게 또 연달아서 그 다음 날 비트코인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예, 8만 달러 깨지고 7만 5천 달러 깨지고,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한 7만 8천 달러 정도 약간 회복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이런 가상화폐 시장에 연달아서 또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금은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한동안은 워낙 지금 출회 물량이 너무 많아요. 매도 물량이 너무 많아서 당분간은 좋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좀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의 흐름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우리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가,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증거금 부족으로 만약에 내가 이거를 갚지 못하게 되면은 다 날리는 거잖아요. 큰 손해를 보니까, 그럼 가장 먼저 이거 증거금 막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가상화폐에서 먼저 뺍니다, 돈을. 그런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돈을 가장 또 현금화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장이 무너졌던 거고, 이제는 그 이슈가 이제 어제 끝난 거고, 우리 시장에서 본다 그러면 오늘 또 개인 매수세 분들이 개인분들이 어제 많이 사도 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은 케빈 워시의 등장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해 봅니다. 그럼 짧게 여쭤보면 이런 금, 은 하락세 단기적인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좀 더 이어질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은 시장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은 시장은요 변동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한 번에 계속 출렁이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보면 전날 대비해서 30% 넘게 빠진 게 은 시장이거든요. 은 선물 시장이기 때문에 그 은 시장의 변동폭은 좀 주의하셔야 되겠지만, 이 금은에 대한 투자 가치는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뭐 금은 이미 아시겠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달러에 대한 신뢰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달러보다는 이런 금에 대한 투자, 특히 중앙은행들이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은은 뭐 매번 다 아시겠지만 산업재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있거든요. 이런 이제 모멘텀이 살아있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은 주의하시되, 저는 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것. 그래서 저는 이번 조정이 긍정적인 조정이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너무 많이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왔고, 그 조정이 좀 세게 온 케이스지만 그래도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이제는 제가 격으로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게 비슷하게 보십니까? 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비트코인은 당분간은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성격은요, 일단은 디지털 자산이 절대 아니다. 저는 이거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거 위험 자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변동성이 훨씬 크고, 무엇보다 지금처럼 만약에 이제 거시가 좀 흔들린다, 매크로가 좀 흔들린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비트코인에 돈 보는 거예요. 가장 순서가 그렇습니다. 코인에서 먼저 돈 뺀다, 그다음에 주식시장에서 돈 뺀다. 요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어제처럼 좀 문제가 좀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코인 시장이 계속적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비트코인이 좀 어렵고, 만약에 심리적 저항선이 지금 8만 달러였는데 깨졌잖아요. 네. 7만 5천 달러도 깨졌습니다. 그럼 이제는 지금 물론 7만 8천 달러 올라왔지만, 만약에 7만 달러 선 깨지면 저는 뭐 대세적 하락이다, 이거는. 대세적 하락으로 계속 간다. 그래서 패닉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관점을 갖고 있어서 그 심리적 저항선이 어디까지 무너지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당분간은 코인 시장은 좀 어려운 시장으로 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실 또 얘기하고 싶은 게 결국에 돈이 지금 흐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사실 지금은 부동산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갑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입장문 낸 거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지만 이제 대체 투자가 있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또 이 중과 유예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건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를 가장 중요하게 국민들은 좀 보고 있다라는 반증이겠죠. 맞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또 거주라는 게, 집이라는 거는 사와 항상 나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접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집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 보셔야 되는 게, 부동산에 대해서 양극화가 심하게 일어나는 거는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양극화를 막지 못하면 정책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적으로 SNS를 통해서 이 부동산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고, 어제 청와대에서 이제는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중과 유예 종료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못을 박았죠.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X를 본다 그러면, SNS를 본다 그러면 무슨 수를 써더라도
투기 잡을 거다. 이번에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께 알려드린다. 정책 수단 얼마든지 있다라고 이제는 말을 했는데요. 예. 이런 거를 봤을 때 실제적으로 굉장히 좀 지금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겁을 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버티는 것보다 사실 계속적으로 물량을 내놔라, 버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좀 양분간으로 좀 갈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난 버틸 거야. 아니면은 조금 다주택자 중심으로 나는 이게 보유세 너무 강해질 것 같으니 지금 좀 내놔야 되겠다, 탈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좀 양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 앞서 SNS에 글을 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투기 잡겠다라고 하는 게 되게 강력한 메시지잖아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세제 개편하는 것이냐, 네. 사실 앞서서 최후 수단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 카드가 나올 것인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오죠. 예, 지금 시장에서는 지방선거 끝나고 나온다. 이렇게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후의 이제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보유세는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그러면 어떠한 정책들이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정부가 얘기하는 게 뭐가 있을까를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보유세일 텐데 그럼 보유세는 어떻게 그럼 높아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첫 번째로 본다면 과표를 키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동산은 공시가격이잖아요. 그럼 공시가격에 대해서 이제는 중요한 게 현실화율입니다. 이 현실화율을 계속 높여서 실제적으로 공시가격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과표가 올라가요. 그럼 이제는 당연히 내가 보유세 낼 게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가 가장 유력한 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죠. 그러니까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럼 이게 가격이 이 금액이 높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내 과표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거는 솔직히 시행령이거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 건드리는 거는 시행령이다 보니까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러한 방식으로 과표를 이제는 키우는 방식으로 이제는 움직일 수 있고 또 하나의 이제는 방법은요. 일단 보유세를 높이는 방법은 역시나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율을 이제 건드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개정사항이다 보니까 정치적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할 것 같지만 그래도 뭐 끝에 가서는 할 수도 있어요. 종부세를 건든다든지 재산세 비율을 건드리는 거죠. 이 지방세 부분이지만 그래도 뭐 재산세 비율을 건드려서 이렇게 올려가는 거. 세율이 높아지면 확실히 다가오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이제 공제 금액을 축소하는 겁니다. 뭐 다주택자에 대한 아니면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축소하는 거고 지금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이것도 하나의 이제 공제를 하나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아마 세금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다주택자 중심으로 지금 물량을 좀 내놔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일부분이 지금 매물을 좀 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많진 않아요. 많진 않고 일부분이 지금 매물을 내놔서 급매물이 지금 이제 강남 쪽에서 보유세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내놓으신 분들이 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급매물이 등장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최근 열흘 사이 한 1% 정도밖에 지금 매물이 안 올랐더라고요. 네. 그럼 참 많은 분들이 특히나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똘똘한 한 채 남겨야 되냐, 싼 거 일단 팔아야 되냐, 뭐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싶으십니까? 일단 뭐 부동산 정책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똘똘한 한 채로 가라라는 시그널이에요. 뭐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을 내놔라. 그래서 물량 내놔서 공급을 늘린다. 공급의 측면은 두 가지입니다. 아파트 시장에서는요. 새로 지어서 공급을 내놓는 방법도 있지만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내놔서 공급이 늘어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는 아시겠지만 이번에 발표된 공급 대책은요. 2027년부터 착공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물량이 단기간에 안 나옵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다주택자 물량을 내놓도록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압박을 하는 거고. 그럼 다주택자 분들 중심에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보유세에 대해서 이제 감당이 가능하다 그러면 일단 버티시는 분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보유세 감당이 안 되면 뭐 물량 어쩔 수 없죠. 똘똘한 한 채로 그냥 쭉 가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확실히 한 차만 가지고 있어라는 게 정부의 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제가 뭐 하라 말아라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본인의 이제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편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쿠팡에서
99원 생리대 내놓았는데요. 이게 이렇게 싼 가격에 나올 수 있는 게 가능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거 손해보고 파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비용 측면에서 또한 물류 유통에서 굉장한 쿠팡 쪽에 손해를 안고 이제는 팔고 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실제 뜯어봐야 진짜 손해를 보고 파는 건지 아니면은 그 물류 유통 비용에서 이제 과도한 폭리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조사가 돼야 되겠지만은 현재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유통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싸게 줄 수 있는데 왜 이게 그동안 안 나왔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쿠팡에서 물량 풀리자마자 뭐 지금 보니까요 주문량이 50배 폭발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가 이제 문제입니다. 과연 이 가격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게 단순간에 이벤트성으로 끝날지 이 비용을 과연 어떻게 책정을 했는지 그동안 업체들이 이게 이제는 조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겁니까? 이렇게 싸게 나오는 게? 저는 굉장히 잘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사실 뭐 생리대 문제가 이슈가 됐지만 그동안에 이제는 유통업체들의 이제 폭리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 많은 이익을 얻어서 과연 국내에 이런 생산성 끌어올리는데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그동안 우리나라의 이런 유통업체들이 사회의 상생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정책 이슈로도 비화가 된 부분이고 특히 지금 이제 이슈가 된 게 쿠팡이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쿠팡이 제일 먼저 이렇게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정부의 의도에 역시나 쿠팡 수사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맞추기, 정부의 코드를 맞추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쿠팡에서 그동안 미국 쪽으로 돈을 이제 많이 보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또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5년 동안 미국 본사의 특수 관계자에게 2조 5천억 원이나 이제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거죠. 이거 불법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불법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이제는 영업 부분은 한국에서 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있는 소유 부분은 본사는 미국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원화 체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불법은 아닌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조 5천억을 보냈습니다. 그럼 이게 배당이겠느냐? 배당은 아니에요. 비용으로 보낸 겁니다. 그럼 비용으로 보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출액에서 이제는 비용을 뺀단 말이에요. 비용을 뺀다 그러면 판관비 이런 걸 다 뺍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그럼 비용으로 빼다 보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이 적어지니까 세금 낼 게 적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비용을 합당하게 뺐느냐 이거예요. 지금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게 수사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럼 비용으로 2조 5천억을 보냈다 그러면 이 비용이 뭐 자문료라든지 경영자문료 뭐 내용을 보니까 경영자문료, 컨설팅 비용, 그다음에 뭐 시스템 유지 비용 이런 것들로 이제는 비용 처리했더라고요. 그럼 이 비용이 정말 맞느냐? 정말 2조 5천억의 값어치가 되는 거냐? 이거를 이제는 지금 정부가 내려다보고 있고 이게 만약에 비용 처리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거는 불법이죠. 요거는 이제 불법으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이 지금 나서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될지 이게 아마 지금 쿠팡을 바라보는 가장 큰 핵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